What if it's still in our world? What if we locked him out here with us? He'd want to attach himself to someone again. A new host. It's building something. No matter what. Happens. We have to stop him. 아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혁이하고 원상이 둘뿐이네. 여러분 내 목소리 들려요? 목소리 잘 들립니까? 오케이, 좋다. 오늘도 수업 해보도록 합시다. 짜잔. 자, 지금 이제 그 교재 7장 하고 있죠. 그래서 7장에 311페이지 보시면 물질의 성질이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보시죠. 그 물질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되느냐. 자, 우선 이제 플랑크 가설. 자, 이 플랑크 가설이라고 하는 건 이게 이제 원래 이겁니다. 그러니까 20세기, 그러니까 19세기 말이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그 현대 물리학에서 굉장히 이제 그 논쟁이 됐던 연구 주제가 흑체 복사 현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건 아마 여러분들이 그 뭐 물리 시간이나 아니면은 뭐 물론 뭐 지구과학 시간에 들어본 적 있을 텐데. 왜 그 태양처럼 아주 뜨거운 물체는 아주 강력한 빛 에너지를 내어놓고 지구처럼 상대적으로 뭐 지구보다는 덜 뜨거운 이런 이제 입체들은, 이런 물체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약한 빛 에너지 이런 걸 내놓는다. 그래서 뭐 태양은 그 가시광선 여기에 빛이 강하게 나오고 온도가 한 8000켈빈 정도 되죠. 그리고 지구 같은 경우는 뭐 온도가 한 20도씨 뭐 30도씨 뭐 요 내외니까 그때 이제 지구에서는 적외선이 주로 방출된다.
뭐 요런 그 내용이 바로 흑체복사 이론이었어요. 아마 지구과학 시간에 이걸 훨씬 더 자주 잘 다룰걸요. 그래서 요거 이제 그 뭐 사실은 자연과학 전반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이게 지금 이제 화학하고 무슨 관계냐면, 사실 이거 자체가 화학하고 관계가 있진 않아요. 뭐 크게 관계가 있진 않은데, 이 흑체복사 현상을 설명해야 됩니다. 요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흑체복사 현상은 뭐 화학을 넘어서 전체 그 자연과학 전반에 굉장히 영향을 준 그 되게 중요한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놈이 그 이제 어떻게 현대 물리학으로 설명될 수 있느냐를 그때 당시 이제 고전 물리학자들은 뭐 난리 쳤어요. 뭐 레일레이 뭐 이런 사람들도 하긴 했는데 결국 안 됐지.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제 이론이 이게 뭐냐 이거 이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보다가 난데없이 갑자기 플랑크라는 사람이 이상한 가정을 하나 해요. 이 가정을 딱 해버리면, 근데 그 가정이 그때 당시 관점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지만 그 가정을 딱 해버리면 이 흑체복사 이론이 딱 설명이 되는 거야. 그럼 그 가정이 뭐냐? 자, 바로 빛 에너지에는 이런 가정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최소 에너지 단위 이런 게 나타난다. 그 애석하게도 지금 중달책에서는 흑체복사 현상이 전혀 다뤄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그냥 뭐 이제 보시면 돼요. 그 중달책에는 흑체복사 현상이 안 나오니까 뭐 이번 학기 시험에는 흑체복사 이론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근데 2학년 2학기 1반학 원에는 흑체복사 이론이 자세히 나올 수 있으니까 뭐 그때 다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선은 이렇다 하고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플랑크라는 사람이 어떤 가정을 했느냐, 바로 요 최소 에너지 단위라고 하는 것을 가정을 하게 된 거예요. 즉, 이 뭐냐면 이 최소 에너지 단위에 대해서 어떻게 돼? 그 그래서 비대던위에 최소 에너지 단위가 있는데, 그 에너지 단위를 하나의 덩어리로 한다면 그 덩어리의 자연수 개수, 그러니까 걔가 한 개, 두 개, 세 개 이런 출입하는 에너지만 가능하고, 그 최소 에너지 단위가 쪼개져 가지고 뭐 0.3 단위, 뭐 0.7 단위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출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플랑크가 가정을 한 거예요. 근데 애석하게도 플랑크는 플랑크는 왜 저래야 되는지 이유를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플랑크는 이렇게 가정하면 흑체봉사 현상이 설명 가능하다는 논문 하나만을 남기고 6개월 동안 뭐 저기 시골 어딘가에 잠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가정하면 되니까 자기도 이제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겠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뭐 그 뭐냐면 발표를 하고, 사실은 그 논쟁은 플랑크 아닌 다른 물리학자들 사이에서 막 난리가 났어요. 막 네가 맞네 아니네 근데 설명은 되느냐 안 되느냐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다가, 결국에는 이제 어차피 나와 있는 실험 결과가 설명이 되니까 이 플랑크 가설이 받아들여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업적으로 요 양반은 나중에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모르는데 그냥 실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이론을 도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흑체복사 이 현상을 이제 자세히 배우면은 그 이제 히스토리만 이런 걸 막 배우게 될 텐데, 뭐 그거는 지금 당장 교재 없으니까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그 빛에너지가 가지는 최소 에너지 단위 있죠. 그 최소 에너지 단위를 우리말로는 광량자. 근데 이제 옛날에는 또 량자를 빼갖고 광자 뭐 이렇게 이제 줄여 썼어요. 근데 뭐 광량자, 광자다 좋은데 뭐 광자 하면 막 미친 아들 같잖아요. 뭐 그건 좀 그렇고 해서 이제 보통 광량자 이렇게 쓰고, 원래 영어 표현으로는 포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여기서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 그 광량자 에너지 표현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요걸 이제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그 광량자 에너지 표현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요거 써드릴 테니까 외우셔야 돼요. 완전 중에 시험에 완전 많이 나와. 바로 요렇게 표현됩니다. 그리고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자, 하나하나가 뭔지 이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설명이고 자식 이거 싹 다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수식 전체를 아주 기계적으로 E는 H뉴, 람다분의 HC, PC 돌돌돌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수식을 마치 그 수학의 공리처럼 그냥 완전 그냥 그렇다라고 인정하고 외우시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파생돼 나오며 수식 전개도 가능하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래서 어찌됐건 이 내용을 이걸 통으로 기억해야 돼요. 알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럼 이때 여기서 하나하나 나타나는 항들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선 뭐 여기 이제 E는 그 에너지이고요. 에너지 보통 E로 많이 줄여 쓰죠. 그래서 그 에너지가, 자, 우선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이렇게 씁니다. 여기 이제 그리스 알파벳이거든 영어 알파벳이 아니고, 그래서 그리스 알파벳 읽을 때는 이게 new, 이게 우 장모음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new라고 하는 건데, 바로 그 해당 빛의 진동수 되겠습니다. 왜? 저번 시간에 그 뭐 간단한 파동력 하겠죠? 뭐 이렇게 파동력학이라 하기 부끄러울 수준의 이제 파동력학 했었는데, 그때 그 빛이 한 파장 움직이는 시간을 주기라고 했잖아요. 그 주기의 역수, 그것을 지금 진동수라고 한 것이다. 알겠죠? 이 진동수 단위, 물리적 단위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초의 역수. 그래서 이제 이 수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빛의 에너지는 바로 진동수에 비례하는구나. 요거를 알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뭐 많이 아시겠죠? 아시겠죠? 오케이, 됐다.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에 있는 요 H, 요 값이 대략 어느 정도냐면 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줄 세크. 이거 뭐 외워야 되느냐? 아니요. 필요하면 문제에서 주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이 정도 값을 갖는 어떤 상수입니다. 그래서 이 상수가 이제 플랑크가 이렇게 가정을 하고, 이 가정을 흑체부응사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적용이 된다고 했죠. 그럼 흑체부응사 현상과 관련된 어떤 실험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존의 물리학자들이 측정해 놓은 실험 데이터. 실험 데이터는 이론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실험 데이터는 그냥 빼박캔티야. 그냥 빼도 박도 못하게 딱 정해진 거야. 실험에서 나왔다는데 뭐 어떡할 거야. 그래서 흑체복사 현상과 관련된 실험 데이터들이 있을 거고, 그 데이터를 이제 요 가정을 가지고 막 설명을 해야 되잖아.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함수를 피팅하면서 가장 적절한 상수로 찾은 게 바로 요거예요. 그럼 여하튼 저 흑체복사 현상을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뭐 지금은 안 나오니까 어쨌건, 그래서 얘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 바로 그 유명한 플랑크 상수라고 합니다. 왜냐면 플랑크의 요 가설로부터 뭐냐면은 이 만들어진 상수이기 때문에 플랑크 상수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 되겠어요. 그 다음 여기서 세 번째, 짜잔, 얘는 바로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 대략 이 정도 되는 빛의 속력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바로 이렇게 쓰고 읽을 때 램브다 라고 읽어요. 램브다. 근데 이제 빨리 발음해서 램다라고 발음을 하죠. 얘도 이제 그리스 알파벳이고요. 의미는 뭐냐면 빛의 파장. 단위는 미터.
아시겠죠? 이게 어제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빛의 파장을 표현하는 그 램다 그 항입니다. 그럼 이때 여기서 뭐 저번 시간에는 막 뭐 빛의 진동수가 뭐 이렇게 뭐 주기의 역수고 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고 해서 진동수하고 빛의 속력하고 빛의 파장 사이의 관계를 저번 시간에 이제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얘를 그냥 통째로 외워. 통째로 외운 다음에 이 수식에서 어차피 이게 지금 등호잖아? 그럼 등호니까 여기서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요만큼. 이게 뭐야? 그냥 이거겠지. 그래서 수식을 기계적으로 외우고 그 기계적인 관계에서 시각적으로 램다가 뭐냐면 빛의 진동수가 램다분의 C구나. 그 관계를 그냥 기억해서 써먹으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HNU는 람다분의 HC에서 그래서 빛의 진동수는 파장분의 빛의 속력이구나. 바로 그냥 이렇게 보이는 시각적 관계에서 그 원리를 찾아내면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여하튼 간에 이 수식을 통으로 암기해야 된다. 완전 중요하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여기에 있는 마지막 요항. 요항이 이게 문제인데. 요거를 어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누구냐? 누가 이 얘기를 했냐면 바로 일석이라는 사람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일석. 깜짝아. 여러분, 일석군이 누굽니까? 일석. 자, 아는 사람 있어요? 아는 사람, 일석군 누군지 한번 아는 사람 써줘봐. 일석군이 누구야? 누구야, 일석군? 아는 사람 없어요? 몰라요? 되게 유명한 사람이다. 자. 우선 여러분들 이거 방송 전달 상태는 괜찮아요? 보자. 오케이. 오케이 됐다. 방송 전달 상태 괜찮나 보네. 오케이. 그나저나 일석군 누구지 몰라? 일석군? 아유, 이 사람들 이런 얘기 안 들어봤구나. 일석군 누구냐? 일석군이 누구냐면 이게 그 유명한 인양반이다. 인양반 이름이 일석이요. 일석. 자, 인양반이 독일계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아마 오스트리아에선가 태어났는데 이 사람 이름이 이제 유명한 그 아인슈타인. 독일어로다가 나중에 이제 미국으로 망명하죠. 그 뭐 유대인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2차 세계대전 중인가 그 전인가 하여튼 이제 뭐냐면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데 이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아인 이게 한자로 우리말로 하나예요. 하나. 독일어에서 아인이 하나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슈타인 이게 바로 돌멩이란 뜻이에요. 즉 아인슈타인을 독일 사람이 아인슈타인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뭐 짱돌멩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굉장히 강한 이름인 거야. 그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누구 뭐 아들이 태어나서 아들 이름을 지었는데 아들 이름이 막 짱돌인 거야. 안녕하십니까 김짱돌입니다. 이게 이름이 짱돌인 거야.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한국 이름이 짱돌이다. 그러면 딱 느낌이 어때요? 그래서 우와 뭐야 이름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이 그런 거야 독일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름이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름이 아인슈타인. S가 독일어에서는 스 발음이 아니고 쉬 이런 발음이 나거든요. 그래서 아인슈타인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름을 딱 봐도 이름이 진짜 세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인슈타인 아버지가 바로 이제 아들 이름을 정말 세게 지은 거죠. 뭐 하여튼 그래. 근데 이제 또 생각을 해보면 우리 주변에 돌멩이라고 하는 건 막 뒤에요 어디나 뭐 흔하게 굴러다녀요. 그 흔하게 굴러다니는 돌멩이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근데 그 흔하게 굴러다니는 그 돌멩이 안에 원자 있고 화학결합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호작용들이 나타나잖아요. 즉
그 흔하게 나타나는 돌멩이가 사실은 전 우주를 구성하는 그 모든 원리가 사실은 그 돌멩이 하나에다 녹아들어가 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아마 아인슈타인의 아버지는 이런 뜻으로 이 아들의 이름을 지었을까요? 뭐 그래서 뭐 그 바람대로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됐을까요? 뭐 anyway. 그래서 요것은 그 후대에 아인슈타인의 연구 결과가 덧붙여진 겁니다. 그래서 요까지가 이제 플랑크 가설이고요. 그 플랑크 가설에 나중에 이제 아인슈타인 연구 결과가 이게 더해진 건데 이때 여기에 있는 저 P 이 뭐냐? 이게 바로 빛의 선 운동량입니다. 그래서 빛의 최소 에너지 단위인 저 광량자가 있잖아요. 그 광량자의 그 최소 에너지, 그 광량자의 선 운동량을 바로 이제 P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은 빛의 에너지가 바로 빛 알갱이의 운동량에 그다음에 그 알갱이의 속력을 곱해서 에너지 단위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후대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럼 요 수식하고 요 수식이 연결이 되면서 여기서 이제 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광량자의 요 운동량이 바로 요렇게 표현되는구나. 요거를 또 수식상에서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하나의 수식 안에 뭐가 관계가 되게 복잡하게 여러 개가 엮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식을 따로따로 기억하지 말고요. 개념적으로 뭐 진동수가 뭐다, 뭐 빛의 속력이 어떻다, 파장이 어떻다 따로따로 이렇게 기억하지 말고 그냥 이 수식을 통으로다가 H뉴는 람다분의 HC, PC 이런 식으로 얘를 기억을 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저 아이디어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저 수식 외우시고 필기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차차 지우자. 오케이. 자, 그 다음 얘기해 볼 건 이런 표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바로 자, 요 주제 글쎄요, 좀 뭐 주기하다고 해야 될까요? 좀 철학적이라고 할까요? 자, 여기 이제 입자는 우리가 평소에 얘기하는 알갱이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파동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파동 대신에 이제 어떤 말을 쓰기도 하냐면 에너지라는 말을 쓸 수도 있어요. 왜냐면 파동하고 에너지는 그냥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파동이 그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식을 파동이라고 하거든요. 뭐 이렇게 파도가 넘실넘실 하는 것도 그 바람의 그 운동 에너지가 그 물하고의 마찰 때문에 파도가 넘실넘실 생기잖아요. 그래서 넘실넘실하는 그 모습도 결국 에너지가 전달되는 어떤 모습 혹은 방식이기 때문에 에너지나 파동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입자와 에너지의 이중성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바로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바로 요 관계식.
이 관계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거 잘 보시면 얘가 어느 관계 속에 있는 거냐면 앞에서 외워야 되는 이 수식 있죠. 여기에서 운동량은 람다분의 h 이 수식만 따로 떼쓴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의 이제 의미를 좀 살펴보면 말이에요. 바로 이것은 바로 선 운동량이란 말이에요. 왜 뭐 그거 있잖아요. 보통 이제 빛이 아닌 물체에서는 바로 MV라고 표현되는 거. 이게 선운동량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빛은 선운동량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빛은 그 뭐냐면 정지 질량이 없기 때문에 질량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이렇게 이제 선운동량을 질량에다가 속력이 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빛의 그 운동량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이렇게 표현되는 게 빛에 대해서는 여하튼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건데 그게 누구랑 관계가 있냐면 바로 여기에는 얘는 누구냐면 바로 파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수식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그냥 뭐 얘는 이건 같다 이렇게 생각도 되는데 자, 선운동량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디서 사용하고 발견되는 어떤 물리량이냐면 바로 그 질량이 규정되는 어떤 입자적 속성의 물체에 이렇게 선운동량이라고 하는 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파장이라고 하는 건 바로 파동 여기에서 발견되는 게 파장이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묘하게도 이 두 물리량이 지금 어떤 거예요? 놀라웠게도 바로 이런 식의 등으로 연결이 된다. 즉, 알갱이라고 생각했던 녀석의 어떤 물리량과 파동이라고 생각했던 것의 물리량이 등호 관계로 연결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되게 희한한 현상인 거죠. 그래서 이 현상을 바로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요. 뭐 이렇게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냐면 뭐 이렇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어. 바로 뭐냐면 그 입자에서도 파동의 성격이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에 파동에서도 입자의 성격이 나타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요 수식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이런 식의 표현이 뭐 여러 화학책이나 물리학책에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은 내가 봤을 때는 좀 수준이 낮은 표현이에요. 수준이 낮다기보다는 이렇게 표현을 하면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떤 게 있는데 그럼 이걸 조금 더 적절한 표현으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대상이 있어요. 그 어떤 대상이 뭔지를 이제 규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어떤 대상의 성격을 필요하다면 입자성으로 그리고 필요하다면 파동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잘 봐요. 여기서 이제 광원에서 빛이 줄줄줄 나오잖아요. 그 빛으로 이제 우리가 여러 개를 볼 수 있죠. 광원은 뭐 바깥에 있는 뭐 태양도 광원이고 뭐 집안에 있는 뭐 형광도 불빛도 광원이고 하는데 이 그 광원에서 빛이 줄줄줄 나오면 이 나오는 이 광원에서 나오는 빛은 입자의 파동이에요. 빛은 입자의 파동이에요. 바로 모르죠. 알게 뭐야? 자, 그다음 여기도 물체가 있죠. 요거. 얘는 그 뭐냐면은 입자예요, 파동이에요? 입자의 파동이에요.
알게 뭐야? 몰라. 왜 모른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 녀석이 입자인지 파동인지는 이 녀석이 우리한테 말을 해주지 않아서예요. 무슨 말이냐면 얘가 입자인지 물어볼게요. 얘 보드마커야. 너는 입자이니 파동이니? 물었어요 방금. 자, 얘가 대답해요 안 해요? 안 해. 안 한다고. 안 해. 즉 얘가 뭔지는 얘가 얘기를 안 해.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이 대상에 대해서 네가 파동이다 혹은 입자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얘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입자다 파동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 바로 이걸 관찰하는 사람의 표현인 거죠. 사람의 표현. 즉 이 녀석의 본질하고 관계없이 인간이 그것을 입자라고 얘기하고 파동이라는 언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게 인간의 표현일 뿐이지 진짜 이 녀석의 속성이 뭔지는 신이 돼야 알 수 있겠지. 즉 인간이 입장에서는 이것의 진짜 속성은 뭔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얘가 얘기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빛이 진짜로 입자냐 파동이냐 nobody knows.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얘가 입자냐 파동이냐 nobody knows.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다만 인간이 이런 보드마커의 경우는 인간이 입자라고 표현을 하면 인간 입장에 좀 더 편한 거야. 그리고 저기에 있는 저 빛도 인간 입장에서 파동이라고 표현하면 옛날에는 아주 편했다고 생각을 한 거라고. 그러니까 인간의 표현의 문제인 거지 이 자체의 속성을 입자다 파동이다라고 규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그래. 오늘은 약간 여유가 있으니까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자, 여기 준다잉. 자, 여러분, 이 얘기를 이해하려면 이게 동양인의 사고방식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은 조금 여유가 있어서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엄마 아빠가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뭐야? 엄마가 아빠가 아빠지 뭐. 집에 가면 엄마 아빠 있잖아요. 근데 이 엄마하고 아빠를 이 동양인은 철학적으로 어떻게 규정을 하냐는 거예요. 우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나 할 수가 있냐면 엄마는 여자일 것이야. 그리고 아빠는 남자여야 돼. 맞나요? 아니 이 얘기가 그 집에 계신 엄마가 성 정체성을 지금 언급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개념적으로 엄마와 아빠를 동양인이 어떻게 규정하냐는 거예요. 동양 철학적으로다가. 그럼 이제 엄마는 여자의 속성을 가져야 되고 아빠는 남자의 속성을 가져야 되나? 근데 3000년 전 동양 철학자들은 이제 이 엄마하고 아빠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이렇게 규정합니다. 자,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 짜잔. 여러분 이 말 들어본 적 있어? 이거이 바로 뭡니까? 요게 아버지고 요게 이제 엄마죠. 이제 아빠 엄마를 한자말로 부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여기 잘 봐요. 이게 무슨 자일까요? 이게 한자잖아요. 한자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 이 한자가 이제 어떤 뜻이냐면요. 얘는 요게 합쳐진 말이에요. 짜잔. 요게 합쳐진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요거는 사람이란 뜻이고 요거는 도끼를 뜻하는 한자예요. 도끼 부자가 있는데 그거를 축약해서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버지의 모습을
그 동양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사람이 도끼를 짊어매고 가는 모습으로 아버지를 표시한 거예요. 사람이 도끼를 짊어매.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이 왜 도끼를 짊어매? 바로 돈 벌어 오려고요. 무슨 말 알겠죠? 돈 벌어 오게 하려고 뭐냐면 아버지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즉 동양인이 생각하는 아버지는요, 나를 낳아줬다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남자다 아니에요. 여기 이 고추 그림이 없잖아요. 이 고추 그려져 있어요? 고추 안 그려져 있죠. 자, 동양인이 생각하는 아버지는 남자일 필요도 없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나를 낳아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동양인이 생각하는 아버지는 바로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어오는 사람. 그게 아버지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뭐 혹여 아버지가 힘든 일이 있으셔가지고, 야, 내가 너 용돈 주려고 내가 돈 벌어오는 기계냐? 그러면 아버지한테 네,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 이거는 뭐냐면요, 뭐가 합쳐진 말이냐면 요거하고 요게 합쳐진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 단어가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한자로 바뀌게 되냐면 요렇게 바뀌게 돼요. 이게 이제 뭐야? 이건 물론 이 단어는 여자인데, 그럼 이제 뭐냐면은 이 엄마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여자인 건 같은데 거기에 땡땡이가 있는 거예요. 땡땡이. 자, 찌찌예요. 찌찌. 여러분 찌찌 알죠? 찌찌. 여러분 지금은 찌찌 안 먹겠지만 여러분 아기 때 먹던 거 찌찌. 이게 뭐냐면 여자인데 이게 여자의 모습인데 찌찌를 갖고 찌찌. 그걸 엄마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바로 밥죽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즉 동양인에게 엄마는 실제로 배 아파서 날 낳아준 사람을 엄마라고 규정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뭐를 엄마로 규정하냐면요, 바로 나에게 밥을 주는 사람을 엄마로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엄마가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저 너네들 왜 그래? 내가 뭐 밥하는 기계야? 그러면 엄마한테 네,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근데 이걸 이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 능력이 생기면 상관이 없지만 아직 능력이 없는 어린아이, 특히나 전혀 사리분별 수 없는 진짜 젖먹이 깐난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생존을 위해서 말이에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밥을 해주고 혹은 뭐 젖을 물릴 수도 있겠죠. 혹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그 생존을 위해서 따뜻한 집에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경제적 뒷받침을 하는 것, 이거 여러분들에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생존에 필수적이에요, 아니에요? 가장 필수적이죠. 바로 어떤 한 인간이 자기의 자식과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어오고 자기의 자식과 가족들에게 훌륭한 밥을 먹이는 것, 따뜻한 밥을 먹이는 것은 독립운동하는 것만큼이나 고귀한 일이에요. 제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어떤 그 편의와 안녕을 위해서 밖에 나가 힘들게 돈을 벌어 오시는 것,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일인 거예요. 피곤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밥을 먹어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사람이 되도록 어머님들께서 밥을 챙겨주시는 것,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희생 중에 하나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요 행위는 뭐 독립운동을 해, 뭐 예를 들면 뭐 전 세계 뭐 기아 퇴치를 위한 뭐 기부 행위를 해, 그런 것만큼이나 인간이 인간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행위인 거예요. 왜? 인간이 이걸 해주지 않으면 인간이라는 문명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이게 없으면 2세, 3세가 만들어져야 안 만들어져요.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동양인이 생각하는 엄마와 아빠는요, 아버지에게 고추가 달렸다, 엄마에게 짬지가 달렸다 라고 하는 그 남자 여자로서의 성 역할, 그리고 그 성 역할로부터 나를 낳아줬다, 나를 배에 품고 있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체적인 역할로 엄마 아빠를 규정하는 게 아니에요. 동양인은 철저하게 엄마와 아빠를
기능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기능. 즉 어떤 인간이 그 인간의 성 자체가 타고난 성 자체가 뭐가 관계없이 돈을 벌어오잖아요. 그럼 그게 아버지예요. 어떤 한 인간이 자기가 몸에 가지고 있는 성기의 구조와 기능과 관계없이 어떤 인간이 누군가에게 밥을 해주잖아요. 그게 엄마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자, 뭔 말이냐면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휴일이야. 그래서 휴일이어가지고 아잉 오늘은 아빠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맛있는 요리를 해줄게. 아빠는 짜파게티 요리사 하면서 아버지가 막 점심을 해가지고는 다 같이 이렇게 가족끼리 식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 있죠. 그런 경우는 아버지가 그 순간 엄마의 역할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가족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한다. 그게 그 순간 엄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날 뭐 엄마가 어느 날 뭐 보통 밥을 해주시던 엄마가 어느 날 아버지 몰래 이 모아놓은 돈으로 톡 해가지고 막 주식 투자를 했는데 그 대박 나가지고 막 3배 올랐어 막 뭐 그런 경우 있잖아. 그래갖고 돈 팍 세배가지고 꽁돈이 생긴 거야. 그래서 엄마가 으아 오늘 우리 뭐냐면 그 뭐야 엄마가 주식 대박 터뜨려가지고 돈 좀 땄어. 야 오늘 우리 가족 외식 이럴 수 있잖아. 그러면 그 순간 엄마는 아빠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하고 아빠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대상의 본질이 있겠죠. 그럼 그 대상의 본질을 여자다, 남자다 이렇게 규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 대상의 기능에 따라서 어떤 순간은 이렇게 그 대상을 해석할 수 있고 어떤 대상을 그 순간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한부모 가정인 그런 집들도 있잖아요. 애석하게도. 그런 집안의 그 부모님들은 진짜로 한 개체가 엄마 아빠의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동양인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걸로 돌아오면 아까 얘기했죠. 요거 이게 입자예요, 파동이에요? 동양인은 규정하지 않아요. 자, 어떤 대상이 엄마예요, 아빠예요? 규정하지 않아요. 그게 이 역할을 하면 엄마고요. 이 역할을 하면 아빠인 거예요. 다시 한번 이건 입자예요, 파동이에요? 동양인은 규정하지 않아요. 그냥 너는 펜일 뿐이에요. 그냥 막 쓰면 나오는 펜일 뿐이에요. 근데 너의 성격을 살피다가 우연찮게 파동적 성격으로 설명할 수도 있는 게 같은데? 라고 하면 그 순간 얘를 파동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혹은 입자적 성격이 강한데? 라고 하면 입자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는 동양인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개념이에요. 근데 서양인들은 이 개념을 깨닫기까지 한 20세기 초가 돼야 서양인들은 이런 식의 생각이 있다라는 것을 이런 수학의 힘을 빌어서 드디어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묘하게도 이런 자연과학 있죠. 자연과학을 만들어내는 수학의 힘은 동양에 있지만, 서양 사람들에게 수학의 힘이 있지만, 이 서양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 자연과학의 이해는 오히려 동양인들이 훨씬 더 이해를 잘해요. 희한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면 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일 거죠. 아니에요. 서양 사람들처럼 비논리적이고 미신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서양 사람들이.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그 자연과학이 서양에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서양의 일반 대중은 자연과학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낮아요. 서양 사람들은 학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일반 대중은 이런 생각을 잘 못해요. 일반 대중들은 그냥 어떤 대상을 하나로 규정해요. 너는 남자야, 너는 여자야. 절대로 그 역할에서 바뀔 수가 없어. 라고 서양 사람들은 일반 대중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의 학자들은 수학의 힘을 빌어 이런 내용을 만들어내지만 서양의 대중들은 이런 생각을 받아들일 문화적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서양인들은 어떻게 돼? 그 엄청난 과학기술을 먼저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대중들이 그 과학을 여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팬데믹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를 제외한 다른 서구 열강들은
오히려 팬데믹 상황에서 비과학적인 대처를 하며 상당히 곤란해지는 경우들이 있죠. 오히려 동양인들은 수학을 발전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먼저 말든지는 못했어도 대중 전반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양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이런 과학적인 것들을 만들어냈을 때 동양인들은 이걸 아주 문화적으로 더 빨리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과학이 보시다시피 서구에서 만들어졌지만 그 서양 과학을 활용한 각종 제품들, 예를 들면 생각해봐요. 뭐 휴대전화, 뭐 이런 가전제품,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를 제일 잘 만들어요? 우리나라잖아요. 우리나라는 동양이에요, 서양이에요? 서양이죠. 그 백그라운드가 바로 동양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철학의 바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 동양인은 특히나 이스페셜리 대한민국 사람은 이렇게 이런 생각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이 수학자들과 물리학자들이 20세기 초에 수식으로 보여준 것일 뿐이다. 무슨 말 알겠죠? 네, 이 생각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알겠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면 보이는 것들인데 뭐 여하튼 요것이 바로 입자 파동의 이중성이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사실은 동아시아라고 하면 그냥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아라고 하면. 왜냐하면 동아시아의 가장 큰 나라가 어디냐면 세 나라가 있죠. 바로 한중일 3국이 있는데 일본은 1800년 후반에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동양적 사고방식을 완전히 다 버려버렸어요. 동양적 사고방식은 철저하게 구시대적이고 철저하게 뒤떨어진 것으로 일본은 인식을 해버렸기 때문에 1800 몇 년, 언제지? 우리나라 침략하기 몇 년 전 메이지 유신 때 일본은 동양의 모든 사고방식을 버리고 100% 영국을 통해서 서양적 사고방식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 옆에 있다고 일본이 동양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본은 있잖아요. 완벽한 유럽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 팬데믹에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유럽 국가처럼. 반면에 중국은요. 나라가 너무 주변에서 너무 많은 철학적 사상들이 유입되는 나라예요. 그리고 중국은 애석하게도 공산화가 되면서, 뭐 공산화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공산화가 되면서 1960년대 모택동에 의한 문화 대혁명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중국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유구하고 멋진 동양 철학 사상을 그들이 스스로 박탈해버려요. 없애버려요. 그 중국의 엄청난 학자와 철학자들, 예술가들을 문화 대혁명 때 중국인들이 스스로 2천만 명을 학살해버립니다. 그래서 중국 역시 동양의 사고방식이라는 게 남아있질 않는 거예요. 즉 우리가 동양이라고 하는 지금의 세계는 철학적 사고로 봤을 때 오직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만이 이런 생각을 평소에 그냥 합니다. 시장에 있는 할머니들도 그냥 장사하시는 분들도 그냥 우리나라의 모든 평범한 사람들은 뿌리부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 전체가 너무 고급스러운 거죠. 그러니 이런 코로나 팬데믹에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장 상식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문화적인 국가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태어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살아갈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개뻥처럼 들리겠지만 여러분들이 내 나이가 되면, 내가 46이거든요. 내 나이가 되면 여러분들은 전 세계 초울트라 슈퍼 문화 선진국 앤드 강대국 대한민국에 살게 될 거예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 초슈퍼 울트라 선진국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 나이가 되어 있으면 기대하시라.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얘기는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어쨌거나 요 입자 파동의 이중성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감동받았다. 손. 좋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 사람인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오케이, 됐다. 자, 이렇게 플랑카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교재를 한 페이지 넘기시면 또 억수로 중요한 거. 자, 지운다. 아유, 오늘은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내가 조금 재미있는 얘기를 해봤습니다. 아이고. 자, 두 번째. 요거 시험에 억수로 복수로 나올 거예요. 그게 딱 여러분 윗기수 37기는 안 나왔고요. 35기, 36기에 나왔어. 그럼 38기에 또 나오겠지. 이것도 대보다 중요한 거야. 자, 이게 바로 뭐냐? 바로 광전 효과. 자, 영어 표현으로는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광전 효과 관련해서 노벨상 받은 사람 닉이 아까 얘기했던 그 일석군. 그래서 이 일석군 요 양반이 요걸로 또 노벨상을 받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자, 이 뭐냐? 그래서 요걸 이해하려면 첫 번째 일 실험 장치. 이게 실험적으로 어떻게 구동되는지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실험 장치 여기부터 또한 10분 쉬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데이터 저장 문제 때문에 잠깐 끊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장실 갔다 오세요.